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새댁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처음에는 남남으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도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락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해 있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연들하고 별반 다른 것 없이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과 투닥거리한 평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남편에게는 여자 형제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위로 누나가, 한 명은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형님뻘 되는 남편의 누나는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너무 좋아요. 제게 남동생이 있다면 옳게 되는 아가씨에게 저런 형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2살이 많은 남편의 누나와는 3살 차이가 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큰 차이가 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저와는 맞을 리가 없는 법. 문제는 작은 신우에게 있었어요. 저와는 동갑인데 자기가 빠른 년생이라며 저 때문에 족보가 꼬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학렬상제가 손윗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족보가 꼬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빠른 년생이라서 자기 친구들은 전부 1살 더 많은 사람들이고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작은 신우를 전부 언니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 응당 신우를 언니라고 불렀어야 할 동갑내기인 제가 신우의 새언니가 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봐요. 언젠가부터 저를 대놓고 얄미워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도 자신이 빠른 년생인 걸 강조하면서 저보고 다행인 줄 알라며 새언니만 아니었어도 호칭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을 거라고 하는데 뭘 저런 거 가지고 유난인가 싶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원래 저렇다면서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저러니 이해해달라고 제 양해만 구했고 저도 같이 살 것도 아닌데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때 차라리 작은 신우가 원하는 대로 애초에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시간은 얼마 전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제가 며느리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시댁 가족 행사가 있어서 처음으로 온 시댁 식구들이 모이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간에 명절도 건너뛰고 맞게 된 첫 가족 행사라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모이라고 1시간보다 일찍 갔는데 큰 신우네는 벌써 도착해 있었고 이미 일거리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작은 신우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아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큰 신우네 남편과 그 집 아들은 행사 전에 몸을 깨끗이 한다며 근처에 있는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여자들은 저녁에 있을 행사를 다 같이 준비하면서 그때 필요한 음식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시며 행사 준비를 처음 해보는 저까지 도와줘가며 일을 척척 진행하는 큰 신우와는 다르게 작은 신우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서 준비가 끝난 음식을 집어먹는 것 말고는 따로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쪼그려 앉아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제가 기지개라도 한번 켜고 있으면 언니, 우리 엄마도 안 그러는데 언니 너무 쉬엄쉬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가족 행사라고 너무 대충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서 얄밉게 굴더라고요. 큰 신우가 그런 모습을 보더니 도움도 안 되는 게 방해할 거면 저쪽에 가서 TV나 보고 있으라고 하니 그 말에 이게 웬 떡이냐는 듯 대꾸 한마디 없이 쪼르르 가서 소파에 눕더라고요. 그렇게 몇 가지나 되는 음식 준비가 끝나고 도와드릴 거 전부 도와드리고 나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음식 준비한 곳 근처에서 쪼그려 앉아서 눈치를 보며 쉬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큰 신우가 눈치를 챈 건지 남편이 장가가기 전에 쓰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으라고 저를 배려해줬어요. 남편이 쓰던 방에서 자리를 잡고 쉬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작은 신우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곤 쉬고 있는 저한테 와서는 이 방에서 뭐하고 있냐고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쉬고 있는 거로 보였을 텐데 이제 막 자리 잡고 기대 누워있는 저를 굳이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건지 저한테 말을 거는 것마저 얄밉더라고요. 그냥 잠깐 쉬러 들어왔다고 대답하니 신우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지네 오빠 총각대 물건 뒤져보려고 온 게 아니냐고 뭐라 하더군요. 듣자 하니 말 길게 했다간 귀찮을 것 같아서
정말 아니고 그냥 쉬는 거라고. 남편이 총각 때 쓰던 물건에 뒤질거나 뭐 있겠냐고 대답하고 방해하지 말라는 듯이 반대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언니가 몰라도 뭘 모르나 보네 하면서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나던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저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선배 후배하던 시절부터 제가 직접 듣고 봐온 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과거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하기 전 남편에게는 그 당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나온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미 그걸 알고도 남편과의 연애를 결심한 거고요.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하고는 다르게 당시 의사가문이었던 남편 여자친구의 집에서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을 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이기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범한 회사원임을 강조하며 온갖 굴욕과 무시를 당하며 그 자리에서 이별을 강요당했고, 여자는 집안 모르게 남편과 계속 만나는 척을 하다가 다른 의사 집안에 선을 봐서 남편을 두고 시집을 가버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선배였던 남편이 그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여자와 만난 것도 알고 있었고, 저와 만남을 시작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만나왔으며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남편이 엄청 힘들어하는 것도 다 봤지만 이미 끝난 과거사인데다가 그 이후에는 저를 만났고 이렇게 이제는 저와 결혼을 했으니 지나간 과거 따위는 단 하나도 신경 써본 적 없어요. 그리고 신우가 그걸 끌고 넘어지며 귀찮게 굴길래 대충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게 뭐 어떠냐며 아무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신우가 건덕지 하나 걸렸다는 듯이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엄청 잘했고 결혼만 안 했지 그 당시에는 거의 며느리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지금 제가 쉬고 있는 이 방에서 자고 갔고, 여자 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걸 알고 나서는 여기서 차라리 속도 위반으로 사고치고 결혼 먼저 하라는 식으로 온 가족이 집도 비워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작은 신우가 무슨 의도로 말을 꺼내는 건지 촉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기분 나빠했다간 신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은 없지만 과거인데 뭐 어떠냐면서 저도 남편 만나기 바로 얼마 전에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은 남자와 헤어졌다고, 그 남자를 못 잊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네 오빠가 나한테 엄청나게 매달려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했죠. 전혀 약올라하지 않는 제 얼굴을 보고 작은 신우가 모시는 표정을 하더니 방에서 휙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잠깐 눈을 붙이고 있으니 목욕탕 갔던 남자들이 돌아왔는지 집이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쉬지도 못한 것 같았지만 더 방 안에 있을 수는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행사를 끝내고 거실에 큰 상을 피고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에게 그게 진짜냐며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보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결혼 날짜 잡았다는 거 라고 하시길래 거기다 대고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뚝 뗐죠. 그러고 있으니 신우가 너 아주 잘 걸렸다는 듯이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순진한 표정과 말투로 언니? 아까 나한테 언니가 말해줬잖아요 하면서 오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토 났다면서요. 어떡해? 이러면서 코에 잔뜩 바람을 넣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 대고 한마디 했어요. 어머머, 아가씨, 그걸 진담으로 들었어요? 저는 아가씨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장난친 거죠. 아가씨, 혹시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라고 말하다가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는 그 여자가 주말마다 저 방에서 자고 갔고 온 식구가 그 여자 며느리 삼으려고 속도 위반 시킨다고 집까지 비워줬다는 그 말도 그럼 장난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말이에요? 하고 말했죠. 그런 제 말에 신우가 뜨끔하더니 아니라고 자기도 장난이었다고 하면서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눈치챈 남편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신우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육두문자가 섞인 말을 써가며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온 가족이 나서서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냐며 신우에게 너는 나이가 몇인데 할 말 안 할 말 아직도 가리질 못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 말에 대꾸도 못하고 억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 작은 신우의 얼굴을 보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러고선 하신 말씀이 제가 아주 보통이 아니라고, 아무리 남편 여동생이라 이제는 손아랫 사람이 되었다지만 따지고 보면 신우가 저보다 훨씬 언니인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대놓고 신우라고 불편하게 행동하니 신우가 언니 된 마음으로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을 친 걸 가지고서는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그걸 남편에게 일러바치고 있냐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신우가 먼저 엄마한테 꼰지른 걸 가지고 엄마가 말 꺼내서 일 키운 거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신우가 한 말은 꺼내지 말고 시어머니인 나한테 따로 말했으면 됐지. 굳이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싸움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당분간은 제가 꼴도 보기 싫으니 앞으로 당분간은 시댁에 남편만 혼자 오라고 그러시네요.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자기 혼자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신경 끄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에 목소리를 내준 건 고마웠지만 며칠 뒤에 그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저보고 남편하고 잘 이야기해서 그날 있었던 일은 이제 그만 풀라면서요. 신우가 잘못한 이야기는 따로 사과하지 않으시고 또 대뜸 저희 보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전화성이지만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신우가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다고 정확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번 일도 이렇게 어머님과 제가 대화로 풀 게 아니라 사건의 발단인 신우가 직접 남편이나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화를 풀고 싶으셨던 건지 남편의 화를 풀고 싶으셨던 건지 제 말이 옳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아직도 신우로부터 아무 말도 들은 적이 없으니 약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번에 시댁에 찾아뵈면서 남편에게는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정말 시댁하고는 연을 끊기로 남편과 상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자꾸 남편을 빌어 미끼로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속에 쌓아두고 참아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분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매번 듣기만 하면서 정말 저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제 이야기가 여기 올라온 다른 사연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라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어요. 남편하고는 8살 차이가 납니다. 요즘 신혼부부치고 나이차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죠. 신랑하고는 5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신랑의 나이가 31살로 여전히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신랑이 워낙 젊게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장난기도 많은 편이라 세대 차이 같은 거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초기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좋아서 시작한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랑은 사이 좋아 보이는 커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결혼을 한 사람들일까? 라고 물으며 결혼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로포즈는 받지 못했지만 그런 신랑의 모습에 저도 27이면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할 나이였으니 이 남자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저희는 연애 3년 차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신랑만한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만나온 기간이 길어서 그랬나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하고도 얼굴을 트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이 잡히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난 적은 없지만 신랑과 저는 양가 부모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친정은 지방이라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시댁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신랑의 장난기를 그대로 물려주신 것만 같은 재미있고 위트 있으신 시아버지와 조용하시지만 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하시는 시어머니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 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에서 난리였어요. 신혼집을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게 되었거든요.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 직장 선배며 친구들까지 그것만큼은 피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우리 시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시라 설명하며 제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어요. 신랑의 나이도 있고 해서 이세계획이 급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케어를 해주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 아래 주변에 만류해도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준비는 순탄키만 했고
적당한 전셋집에 적당한 혼수, 예단까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혼집 정리하는 것도 시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홍기 다 놓쳐가는 걸 구제해줬다며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실 것 마냥 행동하셨던 시부모님이 변하신 건 결혼한 직후부터였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주변 말을 들을 거라는 후회가 막심했어요. 제가 제 고집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니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집안일을 거들어 주시기는 했지만 매번 조곤조곤하신 말투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대들을 수도 없고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손빨래를 고집하시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항상 집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빨래도 손빨래로만 하신다는 말에 참 대단하시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언제 찾아오실 줄을 모르니 일부러 빨래를 저녁 늦게 해볼까 싶어서 모아놓으면 어김없이 전부 꺼내오셔서 같이 손빨래를 도와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세탁기를 돌리고 있다가 그걸 들키는 날에는 한참 동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럴 거면 혼수로 세탁기는 왜 샀는가 싶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 익게 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신랑이 퇴근하고 나면 양말이나 수건 같은 것들은 직접 빨라고 시키니 다음날에 빨래거리도 별로 없고 이불이라든지 큰 빨래 같은 건 일부러 하지 않고 남겨두면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에는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이용했어요. 하루는 욕조에서 같이 이불을 밟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어떻게 너네는 올 때마다 이불 빨래가 있냐며 이제 힘들어서 이불 빨래는 못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결혼할 때 산 게 최신형 모델이라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빨래는 세탁기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고민하시더니 금세 포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눈치셨지만 저는 이제 빨래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져서 너무 좋았어요. 나름대로 불편한 상황을 재치 있게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저를 가장 서운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시는 만큼 저희도 시댁에 자주 방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술 드실 때마다 말씀이 많으신 데다가 재밌기까지 하셔서 그 모습이 유쾌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아버지의 그 모습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단지 술 마시는 날이 너무 잦으신 게 문제였어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늘 술만 드시면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술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우리 부부를 불러 집에 와서 같이 한잔하고 가라고 자주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그냥은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항상 술자리는 진수성찬이었어요. 처음엔 가는 게 귀찮고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적응이 되니까 남은 음식도 잔뜩 싸오고 그러는 김에 시가의 냉장고까지 털어서 오면서 나름대로 실속도 챙겼죠. 저는 저 나름대로 불편했던 점들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나름 재치 있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점이 얄미웠던 건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아이를 가질 계획에 결혼 후에는 술을 입에도 가져다 대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저희가 시댁에 찾아간 날이면 저를 따로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남편하고 시아버지는 거하게 차려진 술상에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시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따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술도 안 먹으니까 이거나 먹자고 하면서 따로 식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누가 봐도 전날 드시던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예 대놓고 이건 어제 한 거라고 먹어도 괜찮은 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잔반 처리를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남편은 이따금씩 제 눈치를 보면서 술 마시다 말고 식탁에 기웃대면서 저에게 와서는 자기야 뭐 먹어? 하면서 제가 먹고 있는 잔반들을 쓱 보고는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한 입씩 바꿔 먹겠냐며 제 밥그릇 위에 한 움큼 덜어주고 가거나 아예 그릇째로 들고 와서 제 입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 세모눈을 떠서 그런 저희를 노려보셨는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아직 저희 신혼이잖아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죠. 그 모습에 분해하시는 듯한 시어머니 반응을 보니 이건 이제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기싸움 같은 걸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놓고 나쁜 시어머니 역할은 신랑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니 못하시는 것 같았고 사사건건이 아주 작은 일들만 가지고 트집을 잡으셨어요. 신랑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괜히 자기가 껴들어서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원치 않았고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어서 신랑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어요. 시국이 그렇다 보니 온 가족이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는 먼저 친정을 방문했어요. 친정은 거리도 있고 한데다가 아주버님네가 먼저 방문하시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니 명색이 명절이라고 전날에 이것저것 준비하셨더라고요. 갈비찜에 잡채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저는 대번에 이 음식이 저를 위한 게 아니란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갈비찜이며 전이며 하는 것들은 전부 매번 시아버지와 남편 둘이서 술을 대작하는 상위로 차려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밑반찬들을 꺼내와서 따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제가 고등어만큼은 특유의 그 비린내 때문에 잘 못 먹는다고 했는데 의도하셨는지 그날따라 우연히 겹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아주버님 내가 먹다가 남은 건데 버리긴 아까워서 그러니 같이 먹자꾸나 하시면서 고등어 구이를 떡하니 식탁 위에 올리시더라고요. 전자레인지로 대충 데워서 말라 비틀어지기는 더 말라 비틀어져 있고 비린내까지 올라오는 고등어 구이를 보고 있으니 저녁 먹을 마음까지 다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반 정도는 이미 다 먹은 상태고 깍두기 국물인지 뭔지 모를 김치 국물 같은 게 살코기에 떡하니 묻어서 같이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셔서 밑반찬하고 밥을 먹어도 꽤나 괜찮은 식사였기 때문에 되도록 고등어를 피해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냐면서 이것도 먹어보라고 하면서 그 비린내 나는 고등어를 제 밥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거 상한 것 같다고, 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못 먹겠다고 하니 이렇게 맛만 좋은데 어디가 상했느냐며 계속해서 살을 발라서 제 밥 위에 올려주시는데 먹기 싫었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전부 먹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대들면서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억지로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고 뒷정리를 도와드린 뒤에 자고 가라고 준비해두신 손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도 부실하게 먹으니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더라고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군것질 하려고 가져왔던 초콜릿을 꺼냈어요. 밥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가?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이불 위에 흘린 것도 모르고 먹었네요. 그런데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가 흘렸던 초콜릿이 이불 위에서 금세 녹아버리더라고요. 이불이 더러워져서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집에 갈 때까지 들키지 말아야지 시어머니 혼자서 손빨래를 하실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씻고 방으로 들어온 신랑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장난기가 발동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밥도 부실하게 먹더니 이불 위에다가 똥까지 지린 거냐면서요. 안 그래도 서운한 와중에 그런 농담까지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번뜩하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제 혼신을 다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려서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일부러 자고 있는 신랑을 어두워서 못 본 척 발로 툭 건드려 잠에서 깨게 만들고 주머니에는 핸드폰까지 챙겨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나왔습니다. 신랑이 화장실에서 오래 있다가 나온 저를 보고 걱정하듯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고 괜찮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기를 12번도 더 하고 나니 그제서야 남편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에 고등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무래도 그게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신랑은 제 말을 듣더니 방문을 열고 나가서 시어머니와 한판 붙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남는 음식 먹는 걸로 서운한 적이 많았지만 내색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줄 게 없어서 상한 음식을 먹었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쯤 되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시던 시아버지도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아깝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애한테 줘서 아프게 만드냐고 같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돌발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있고 제 눈치만 슬슬 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제가 어제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셨나 봐요. 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전날까지 지내고 온 게 친정이었는데 친정에서 저한테 상한 음식을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엔 연기였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제 편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몰아세우니 제가 연기에 소질이 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저도 모르게 뚝뚝 떨어졌어요. 저도 입을 열어 시어머니께 어머니 왜 저한테만 전날 먹고 남은 음식 주세요. 제가 미우세요. 저도 갈비찜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러면서 엉엉 울었죠. 그 와중에 있지도 않고 울다 말고 화장실로 다시 달려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상황을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두 사람 앞에 쩔쩔매시면서 그게 잘못될 리가 없는데 하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애가 저 지경이 됐는데 잘못될 리가 없긴 뭐가 없냐면서 그동안도 너무했다고 신랑이 친정 가서 잠밥 먹고 돌아오면 너는 그게 기분이 좋겠냐면서 시어머니를 계속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신랑이 병원 데려간다고 저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탔는데
병원 쪽으로 가다 말고 신랑에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고 집에 가서 2다리 쭉 뻗고 아주 꿀잠 잤어요. 추석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다거나 시아버지가 따로 부르신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이제 진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엊그저께 신정날 따로 연락은 없으셨지만 이번엔 저희가 먼저 시댁으로 찾아뵈었어요. 식사 준비도 도와드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아가 이쪽으로 오너라 하면서 웬일로 새 음식 차려놓은 자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댁 식구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사사건건이 시어머니 이겨먹으려는 제가 괘씸해서 그랬다는 뼈있는 말을 빼놓지는 않으셨지만 자기도 말로 하면 될 것을 유치하게 먹는 것 가지고 그랬다고 저에게 먼저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께 제가 저지렸어도 됐는데 제 신보가 너무 고약했다고 같이 사과드리고 그렇게 훈훈하게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다른 사연들을 듣다 보면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버렸는데 저는 그럴 용기도 없고 애초에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화목해진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 무궁한 안녕과 번영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에 결혼한 지 6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일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쭉 엄마와 단둘이 자라오게 되었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였던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던 건지 고향의 재취자리를 알아놓으셨다는 할아버지의 말에도 엄마는 저의 교육을 이유로 시골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엄마는 다른 친척분들과도 연을 끊고 살아가시게 되었어요. 갖은 고생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서울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아지지 않던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저도 취직 전선에 뛰어들고 싶었었지만 엄마는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시며 제가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저만을 위해 살아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모든 일에 엄마는 발벗고 나서주셨고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와 저는 정말 애틋하게 지냈습니다. 정말로 남들보다 뛰어난 것 하나 없는 저였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지만 취직이 결정된 그날에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어머니를 2년 전에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보다 그로 인해 벌어진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갑내기라 그런지 친구 같은 모습이 참 좋았던 남편은 서글서글한 그 성격에 제가 사랑하는 친정엄마에게도 너무 잘했습니다. 집에 여자만 둘뿐인 걸 알게 된 남편은 발벗고 나서서 저희 모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남편에게 많은 호감을 느꼈고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보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집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과 시댁에서 돈을 어느 정도 해주셔서 대출을 끼고 서울에 집을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집을 갔으니 더 이상 서울에서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서울에서 지내시던 전셋집을 빼서 제 혼수와 나머지 결혼 자금을 대주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셨어요. 친정엄마와 멀리 떨어지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었지만 엄마는 저 아니었으면 진작에 떠났을 서울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쯤 남편이 저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서 경고하듯이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네 집이 종교는 따로 없지만 할머니 때부터 조상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제사가 다른 집에 비해서도 엄청 많은 편이라고요. 시댁에서 제사 도와주는 걸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야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었지만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종갓집같이 제사에 목매다는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대대로 벼슬 하신 조상님들한테 간단하게 상만 올리는 거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자기도 제사를 왜 이렇게 지내나 싶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지긋지긋해해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동안까지만 하기로 했다고. 남편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장손도 아니고 형수님 하는 거 보니까 과일 깎는 거 정도만 도와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더불어 자기가 잘 이야기해서 제사 때마다 참석 안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있는 조상님 제사의 대부분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조건을 걸듯이 약속을 하나 했거든요. 제사를 몇 번 지내든지 다 참석을 할 수 있다고. 그 횟수는 상관이 없지만 명절 때만큼은 친정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손 좀 써달라고요. 이미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시댁에서도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고, 남편의 도움으로 명절에는 점심 저녁 식사만 하고 바로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도 다른 남편의 형제들도 있고 해서 명절날이면 새벽같이 시댁에 올라가서 제사 준비를 돕거나 하는 걸 빼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에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조상님께 매번 제사 드리는 걸 달가워하지 않던 시댁에서도 제사를 줄이기 시작해서 오히려 명절 때도 따로 제사를 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2년 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이래 시작은 시댁에서였어요. 평소처럼 새벽 일찍 도착해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가에서 모여 저녁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전부 도와드린 뒤에 친정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는데 운전을 해야 할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운전해야 되는데 무슨 술을 마시냐며 술잔을 뺐었는데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매번 지내는 제사도 안 지내는데 시가에서 하루도 머물지 않고 친정으로 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면서요. 제사를 안 지내게 된 만큼 시가에서 반, 친정에서 반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 시어머니도 그동안 아들이 보고 싶었으니 이해해달라고요. 차라리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충분히 시어머니나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다음날 점심 늦지막히까지 시댁에서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셨으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나게 준비해 놓을 테니 시댁에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고 오지 말라며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다음날 이제 출발한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전날에 도착하기로 1시간대쯤이면 충분히 도착할 것 같아서 엄마는 음식 준비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신가 싶어 별 다른 생각 없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아무리 현관문에서 엄마를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느낌이 쎄서 부랴부랴 문을 따고 안에 들어갔는데 부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엄마는 그 옆에서 바닥에 쓰러지신 채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어머니는 그날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 2주 뒤에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일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을 데리고 나와 하루를 머물지 않고 바로 출발했다면, 아니 제가 운전면허 따는 걸 미루지 않고 그날 저 혼자서라도 출발했었다면 엄마가 그렇게 된 게 전부 제 탓만 같고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 일은 자식이 저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무거운 마음만큼은 떨쳐버리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였습니다. 2년 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시국을 저희 가족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형님네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처음 명절 때 시가에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더라고요. 예전과 우리 가족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서 조상님께 드리던 제사를 멈춘 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사를 손에 놓자 조상님들이 노해서 후손인 우리들에게 벌을 주는 거라고요. 그때부터 시댁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조상님 제사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친정에 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만큼 제사 준비 때마다 저를 부르셨고요. 남들보다 더 제사 지내는 걸 이해하지 않아 하던 남편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저를 보고도 이때만큼은 아무 소리를 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제가 불만만 갖지 말고 더 신경 좀 써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생각해보라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제사에 소홀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벌을 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늘 조상님 제사에는 관심 없어 하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사 준비는 시할머니가 계시던 시절보다 더 심해졌고 그만큼 음식에도 그때보다 신경을 더 썼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 날에는 연락을 받고 새벽바람부터 시가에 도착해서 준비를 했어야 했어요. 하루는 조상님이 정해준 길일이라며 저와 남편이 서로 몸을 깨끗이 하고 새하얀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린 후
그날 밤에 시도를 하면 아이가 들어설 거라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걸 듣고 와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애 만드는 건 1시간이면 되겠냐고 말하고는 온 가족이 집을 비워주더군요. 배려랍시고 온 가족이 밖으로 나갔다지만 남편과 제가 집이 빈 사이에 뭘 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집도 아니고 시댁에서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진지하게 달려드는 남편을 떼어내느라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댁의 어이없는 노력에도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어만 가고 있는 이 시국이 조상님께 제사 몇 번 드린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자영업을 하면서 타격을 입은 형님네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급기야 형님네는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가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당연히 생기지 않았고 거기에 더불어 남편의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게 되었죠. 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남편도 이때쯤부터는 역시 그동안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가? 하면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사가 있다고 해서 남편과 둘이 시가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형님네까지 참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가까이 다가와서 다짜고짜 인연이냐? 라고 말하며 제 얼굴에 손에 쥐고 있던 쌀을 뿌려버리더니 앞귀는 물러가라 하면서 요란하게 굿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제사상에 올라와 있는 우리 엄마의 사진을 보고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무당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혼잣말로 계속 짓거려대다가 다시 어디서 쌀을 한 줌 집어와서 엄마 사진에 뿌려버리더니 쌀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제사상 앞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러고선 제 손을 잡아 끌고 와서 저보고 엄마 사진 앞에 놓아둔 바가지를 밟아서 어서 깨부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엄마가 구천을 떠나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요. 저는 도무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이게 다 뭐하고 있는 거냐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지요. 우리 엄마 사진이 여기 왜 있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며 한참을 화를 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가서는 설명이랍시고 한다는 말이 저분이 아주 용한 분이신데 집안에 생기는 우환들이 다 저희 엄마가 혼자 돌아가신 게 억울해서 성불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시댁에다가 복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다 저와 제 남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저보고 빨리 시키는 대로 하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어이없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항상 제 편을 들어줬던 남편도 이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장모님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화가 또 나서 넌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냐고 화를 냈더니 고개만 숙이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더군요. 아무리 엄마가 그날 돌아가셨다는 게 천명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그동안 엄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저의 부족함을 탓했지. 그날따라 하루를 더 머물게 한 시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때 왜 그랬냐며 시댁을 탓한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젠 우리 엄마를 집안을 말아먹게 만드는 악귀 취급을 하면서 퇴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순간 저도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길로 저를 붙잡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제사상부터 구판까지 하나둘씩 전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대단한 시댁 조상들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들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귀신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서 무당까지 불러다가 구판까지 벌여야 되는 거냐고 엄청난 조상들 났다고 깽판을 부렸어요. 제가 난동 부리고 있는 걸 멀뚱멀뚱히 구경하고 있는 무당한테도 다가가서 바가지에 담아놓은 쌀을 그 사람한테 뿌려버리고 당신이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진짜 용한 사람이 맞냐고 한마디 했죠. 진짜 악기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깟 제사 몇 번 건너뛰었다고 후손들 하는 일도 망하게 만들고 아이 한 명 보내주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의 조상들이야말로 악기지 애꿎은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요. 한참을 시댁을 뒤집어 엎고 나서야 혼자서 밖으로 나왔네요. 제 눈치 보면서 쫓아오는 남편에게도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시댁을 뒤로하고 엄마가 혼자 지내던 엄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결국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집도 남편이 해온 거니 그 집에 채워놓은 혼수만큼만 다시 돌려받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저는 이 결혼 생활로 많은 것을 잃었긴 했지만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어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돌아가 볼까도 했지만 그날 이후로 따로 아무 말도 없는 시댁과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렇게 조상님만 찾으면서 살고 있겠죠.
쿠팡까지 버렸어도 조상들한테 정성이 부족했는지 남편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네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시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결국엔 유행병에 걸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형님네 가게가 망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상님을 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걸 비하를 할 의도가 있다거나 한 게 아니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저도 응원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이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지금은 돌아온 싱글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반년 정도 되었고요. 결혼 생활 1년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혼 후에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후련하고 재밌는 데다가 너무 고소해서 그런가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봤어요. 제가 33세 결혼을 했으니 요즘 같은 시대에 늦었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빠른 편도 아니었어요. 원체 제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말게 되면 마는 거라는 식으로 제 일에 열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서둘러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평생남으로 살아온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게 결혼인데 여기 올라온 다른 사연들만 몇 개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배우자만 좋다고 해서 꼭 행복하리란 보장이 없는 데다가 의견 충돌로 일어나는 스트레스 같은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고 나이 먹으면 저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두 살 나이를 더 먹게 되고 나이 먹어가면서 회사 일에 열중하다 보니 점점 꾸미는데도 관심이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진짜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건가 싶어 엄마도 안달이 나셨었나 봐요. 어느 날엔가 저한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선자리 비슷한 걸 만들어놨다고 하시며 워낙에 간곡하게 부탁하시길래 한번 져주는 척하면서 그 자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의 전 남편이었죠. 저도 제가 그렇게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안 좋게 끝난 제 결혼에 엄마는 그때 자기가 서두르지 않았으면 적어도 저한테 이혼한 여자라는 딱지가 붙지 않았을 테니 매번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개 자리에 나온 사람은 저보다 4살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소개 자리에 나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보다 어린 남자라고 제가 부족하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다가 그때도 등 떠밀려 나온 자리다 보니 잘 해보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가 끝나면 정중하게 거절할 요량으로 나갔었어요. 남편과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데 당시 남편도 별로 의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막연히 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라 실망했는가 보다 싶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그런 대화가 오고 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식사가 끝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나온 자리고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결혼 생각은 딱히 없는 사람이고 남편의 부모님이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등 떠밀려 나온 자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홀어머니의 외동이라서 자꾸 자기의 결혼을 서두르신다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왔어요. 어쩌다 보니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저랑 생각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서 식사가 끝나고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식사 자리에서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말도 잘 통하고 생각까지 비슷하니 오히려 선자리에서보다 카페에서 둘이 보낸 시간이 더 선자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회사도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만난 지 6개월이 안 돼서 둘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눈치 보듯이 의무적으로 양가에 효도를 하는 건 싫다던지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에 얽매이지 않고 둘이서 알콩달콩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니 이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시어머니 쪽에서 한두 가지씩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결혼을 진정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만 불러 소규모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쪽에서 여태 축의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시냐며 그걸 다 회수하려면 무조건 크게 해야 한다고 성하시더군요. 막상 결혼식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식사비로 헛돈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결혼 후 있던 일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남편이 준비한 돈보다 제가 준비한 돈이 더 많았어요. 당연히 제가 남편보다 회사 생활도 일찍 시작했고 나이도 더 많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될 건데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돈은 4,500 정도였고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과 대출을 섞어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회사가 서로 가까운지라 경기도권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있는 곳까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신축인데다가 전세금 2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서는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막상 대출을 받으려니 이자 내는 게 아쉬워 남편 쪽에서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했지만 남편은 지금 신세지면 괜히 나중에 손 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감내하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시댁이 형편이 넉넉한 곳은 아니라 노후자금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란 걸 알았기에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집 가지고 시어머니 쪽에서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신혼집이 2억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언짢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댁 근처에 전세 6천짜리 연립을 추천하시면서 이 정도만 해도 아무 지장 없이 살 텐데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무슨 30평짜리 신축으로 들어가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예단을 생략한 이유가 이런 사치를 부리려고 그런 거냐며 성하셨습니다. 돈 한 푼 보태주시지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저도 철들고 난 후에 주택이나 빌라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시어머니 뜻에는 따를 수 없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부분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보다 어리고 시어머니 말에 꿈쩍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중심 잡을 때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 그 모습이 든든해 보였었어요. 그런 모습은 신혼 초반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매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아침밥은 챙겨줬느냐? 소화를 잘 못하니 누룽지 같은 걸 끓여주면 잘 먹는다.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주거라.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신혼집이 대중교통이 좋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어져 출근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바쁜데 도무지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스타일도 아닌지라 그런 전화가 저에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시어머니 잔소리에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아침밥을 먹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챙겨 먹으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해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저는 제가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 인생은 시어머니의 인생이고 양가에 똑같이 생활비 정도만 지원해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했던 남편의 말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돌변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를 조금 올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환갑도 안 넘으셨고 식당 일이긴 해도 멀쩡히 다니시는 직장이 있는데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안 좋으시냐 물어봤더니 요즘 눈도 침침하다고 하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조금 그래서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원래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안 좋으신 게 당연한 거라고 차라리 일을 조금만 줄이시고 우리가 양가에 달마다 30씩 보내는 생활비를 50씩으로 올리면 서로 공평하지 않겠냐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인데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아버지도 계시고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니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굳이 친정에도 생활비를 드릴 필요가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공평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식의 의견 충돌이 제가 결혼을 가장 하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딱 잘라 그렇게는 해줄 수 없고 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이해했는지 남편은 그 뒤로 따로 시어머니 생활비 문제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나 봅니다.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퇴근 후에 어디로 오라고 주소를 하나 찍어주더라고요.
위치가 시댁 근처였어서 조금 쎄한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그 자리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리 만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며 자리에 앉는데 남편은 대뜸 저에게 시어머니 봉양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생활비 정도의 할도리만 한다면 부모 자식의 삶은 각자 따로 사는 삶 아니겠냐며 그동안 제게 해왔던 말들이 무색하게 남편은 이제 어머니가 노쇠하시고 힘에 부처 하시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너네가 신축 아파트 생활도 1년이나 했으면 충분히 한 거라고 허용과 사치는 그만 부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를 빼서 아예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이가 34시면 이미 노산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전세금을 전부 빼면 제가 5년 정도 일해서 벌 돈이 수중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 당장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냐고 저를 설득하려 하시더군요. 집도 작아지니 둘이서 하면 집안일도 금방 끝날 것이고 같이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보면 되니 저한테도 좋은 조건이 아니냐고 했어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자기가 애를 봐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대본에 대답하시더군요. 아이를 봐주면 제가 시모에게 달마다 2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집안일을 같이 하는 대신 공짜로 봐주는 거라며 저보고 그렇게 계산적인 애가 이런 계산은 왜 이렇게 하질 못하냐고 궁시렁대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니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듣다 하니까 머릿속에서 뚝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죠. 그러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신혼집 전세도 빼고 아이도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요. 단 저는 회사도 그만두지 않을 거고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에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애는 누가 보고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넌 조용히 있어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들어 남편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따박따박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전세를 빼면 신혼집에 각자 들인 돈만큼 정확하게 나눠 따로 통장 관리를 할 거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어요. 친정이 우리 두 사람 회사에서도 더 가깝고 집도 훨씬 더 크고 빈방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친정엄마가 돌보실 테고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으니 그게 더 이득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친정의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300씩 드릴 거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얼굴에 물을 맞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우리 아들을 대릴 사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며 발악을 하시더군요. 저는 할 이야기 다 끝났으니 그게 싫으면 그냥 이혼할게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목이 타서 물 한 컵을 더 따라 마시고 나왔는데 제가 컵을 손에 쥐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움찔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어머니한테도 물 한 컵 끼얹으려고 했나 싶으셨나 봐요. 그날 저녁 저보다 늦게 돌아온 남편은 앞뒤 다 자르고 사과 한마디 없이 제 앞에서 화를 내더군요. 어떻게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런 망신을 주냐며 그리고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요. 입장 바꿔 장모님이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에게는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너 혼자 나가서 너네 엄마랑 살라고 소리치고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봉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한 달 뒤에 저희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들었던 비용은 전세금을 빼서 처음에 들어간 돈 그대로 똑같이 나누었어요.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로는 시댁이나 남편과는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났다면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가 없겠죠? 우연히 얼마 전에 남편을 만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너무 재밌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안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니 신혼집에서 정리할 때 남편의 귀중품을 담아놓은 상자에 넣어놓았던 기억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냥 잃어버린 셈 칠까도 싶었지만 그러기는 또 싫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단돈 1원도 더 주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날 야근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리겠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길이니 제 시계를 받아가야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이 아닌 처음 보는 주소를 저에게 불러주더라고요. 그 위치는 남편의 회사가 있는 데서 1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시장 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원룸 빌딩이 질비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헤매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수많은 원룸 빌딩 중 한 곳에서 추레한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머리도 기름져서 며칠은 안 감은 듯하고 수염도 듬성듬성 나 있는 게 행색이 아주 보잘것 없어 보였습니다. 시계를 받고 가려는데 잠깐 시간 좀 되냐고 하는 말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는 어쩌고 원룸촌에서 혼자 살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너무 속이 후련해서 남편 보는 앞에서 푸아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웃어버렸네요.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남편도 저와 똑같이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랑 대판 싸웠다고 하네요. 이제 장가 다 보내놓고 손주 돌보며 며느리 수발 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다 늦어서 다시 아들내미 수발 들게 생겼다고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자기 집에서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니 월급의 반을 내놓으라는 둥 싫은 소리와 잔소리를 엄청 하더래요. 남편도 참다 못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며 서로 책임 문제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네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며 제 앞에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모처럼 엄마가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엄마 품으로 다시 반품해줬더니 엄마한테 다시 반품당한 기분이 어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시계를 돌려받은 뒤에 이제 두 번 다시는 연락할 일 없으니 너네 엄마랑 알콩달콩 둘이서 재밌게 잘 살려고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는 내내 속이 너무 후련해서 그냥 걷고만 있는데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자식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남의 집 자식이고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 결혼 후 1년 정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그러지 못한 저는 이따금씩 후회가 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 듣고 다들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